세 번째 그 방법은 어떤 상황의 글이었냐면 잘 써야 되는 글, 되게 부담이 많이 되고 욕심을 부리게 되는 글을 쓸 때는 이 방식으로 썼습니다. 세 번째 방법. 그러니까 두 번째 마감 쓰기하고는 정반대의 방법이에요. 마감 쓰기는 써야 되는 마감에 임박해서 쓰는 거라면 이거는 써야 된다는 걸 안 순간 일단 하나를 쓰는 겁니다. 미루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쓰는 거예요. 청와대에 있을 때나 기업에 있을 때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글이고 잘 써야 되는 글이고 그 부담이 엄청 되는 글들은 그 만약에 3일 후까지 써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안 쓰고 버틴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하루 전날 과연 써질까 하는 그 걱정도 너무 컸고요. 그래서 그런 글은 그 써야 된다는 걸 안 순간 바로 그냥 하나를 썼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잘 쓰려고 하니까 못 쓰는 거죠. 그냥 한 초등학교 수준으로 써도 돼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하나를 써놓고요. 남은 시간 동안 고치면 되니까요. 남은 시간이 3일이 나한테 주어졌으면 3일 동안 고치면 되거든요. 고치려면 뭔가 써놓은 게 있어야죠. 하나를 딱 써놓잖아요. 일단 안도가 되죠. 고치는 건요. 그런 어떤 막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한 상태에서는 잘 안 고쳐져요.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편안하고 한 상태에서 고칠 게 잘 보여요. 내가 그 게임의 당사자가 되면 눈에 안 보이는 게 옆에서 이렇게 훈수 두는 입장이 되면은 잘 보인다는 거죠.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내가 직접 두는 당사자이기보다는 옆에서 이렇게 구경꾼 같이 이렇게 보일 때 훨씬 잘 보이거든요. 수가 훨씬 잘 보여요. 저는 고치는 것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를 써놓고 이게 곁눈질로 보듯이 남이 뭐 이렇게 남의 일 보듯이 내 글을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부담을 내려놓고 보면은 더 잘 보이고요. 독자의 눈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독자의 눈으로. 왜 글을 이렇게 써놨대? 이건 이게 아니잖아. 이 훈수를 우리는 잘 두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고치시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수학 시험인데요. 1번부터 풀지 않고요. 그때는 OMR 카드에 이렇게 마킹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1번부터 그때는 수학이 25문제예요. 다 마킹을 일단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마킹을 다 해놓으면 답안지 받자마자 마킹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사지선다형이니까 확률적으로 25점은 맞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왠지 편안하죠. 그러면서 이런 기대도 있죠. 재수가 좋으면 50점, 진짜 기적이 일어나면 100점도 맞을 수 있다. 찍은 게 다 맞으면. 이런 상태에서 그래? 그러면 뭐 기본은 했네 일단. 기본 25점을 확보하고 가는 거네. 그런 상태에서 그럼 하나씩 맞춰볼까? 자, 문제를 보고 이제 요 문제는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풀어. 답이 3번이 나왔어. 마킹을 해놓은 걸 가서 보는 거죠. 2번에 마킹이 돼 있어.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야 이거 하나 건졌다. 플러스 2점 됐다. 또 다른 거 한번 볼까? 봤는데 또 오히려 푸른 답이 3번인데 3번에 마킹이 돼 있으면 재미가 없죠. 틀린 걸 맞췄을 때
그때 점수가 플러스 되고 이 검사하느란 보람이 있고 재밌잖아요. 글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를 후루룩 써놨어. 적어도 이거 윗사람이 찾았을 때 아직 못 썼는데요? 이럴 염려는 없어. 기본은 돼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고치는 거 아닙니까? 고치는 걸 할 때 점수가 되는 걸 찾는다고요. 그때는 틀린 걸 찾아요. 틀린 걸 찾았을 때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그 틀린 걸 찾는 재미가 있잖아요. 눈을 부릅뜨고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찾을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 원래 25점짜리 글은 하나 써놓은 상태에서 고칠 때마다 이게 2점 플러스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럼 더 찾고 싶겠죠. 그 찾는 재미로 고치는 거예요. 그걸 3일 동안 고치는 거죠. 글을 쓰는 건 힘들지만 고치는 건 재밌어요. 틀린 걸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고요. 내 글이 점점 좋아지는 기쁨이 있어요. 이렇게 글을 고치시라는 거죠. 해밍웨이도 그렇게 글을 쓴다고 그랬어요. 쓰레기 같은 걸 하나 써라. 일단 쓰고 고쳐라. 뭐가 그렇게 어렵냐. 괴테도 파우스트를 뭐 60년 동안 고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최인훈 선생의 광장이란 소설도 쇠를 거듭할 때마다 계속 고쳐서 냈대요. 그래서 처음 1쇄 때 찍은 그냥 1쇄를 찍은 소설과 얼마나 살아생전에 많이 고치셨겠어요. 그의 작품이 계속 뒤로 갈수록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통령의 글쓰기를 지금 한 120쇄를 찍었는데 한 번도 고친 적이 없어요. 저는 그걸 보기가 싫어요. 왜냐면 보면은 아니 나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 벌써 지금 8년이 지났거든요. 얼마나 허접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칠 요량이면 책을 낼 수가 없어요. 오늘보다는 내일 모레 그 더 잘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고치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고치기에서 잘 고치려면 두 가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글을 체크해 보는 그 안목이랄까, 글을 체크해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눈이 뭐냐면 글을 그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자기가 쓴 글을 혹은 남이 쓴 글을 볼 때 뭐를 체크해 보십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마 오탈자 같은 거 보실 거예요. 오탈자. 이거 오자네. 혹은 뭐 이거 맞춤법에 틀렸네 이런 것도 보실 거고 팩트 체크도 해보시지 않습니까? 이건 좀 사실과 다른 내용인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건 체크해 보잖아요. 그리고 이 글을 읽다가 뭔가 이렇게 내용 중에 궁금해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뭔가 빠진 거죠. 내용이 뭐가 빠졌다는 것도 보실 거고 야 이런 내용은 왜 써놨어 이거 빼도 되는 내용인데 이런 것도 이게 다 체크해 보는 거예요. 남의 글을 볼 때. 저는 그 체크리스트가 42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내 글을 하나 쓰고 나서 체크해 보는 거예요. 42가지 항목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체크리스트를 다 만드실 수 있어요. 지금도 갖고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으실 거고 그게 몇 개 안 된다면 인터넷이나 어디 가보면은 많이 있어요. 글 쓰고 나서 이런 거 체크해 봐라. 뭐 비문이 있는지 문법에 안 맞는 문장이 있는지 글의 어떤 순서를 바꾸면 더 좋아질 수 없는지 문단의 순서를 바꾼다든가 문장의 순서를 바꾼다든가 이거 다 체크리스트예요. 누군가에게 글을 고쳐달라고 그럴 때 그 사람이 고치는 것들이 다 체크리스트죠. 그 사람은 그 머릿속에 자기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그 글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점검해 보는 거죠. 그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는 사람은
그걸 고쳐달라고 하면은 보고 잘 썼네요. 그리고 그냥 돌려줘요. 걸러보는 채가 없는 거예요. 걸러보는 채가. 그 채가 촘촘한 사람은 많이 걸려요. 걸려. 이것도 이상하고 저것도 틀렸고 걸린다는 거죠. 그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하나가 필요한 건 뭐냐면 오답 노트예요. 뭐가 틀렸는지를 많이 아는 사람이 자기 글도 엄격하게 고치죠. 남의 글도 당연히 엄격하게 고치겠죠. 이 오답 노트가 머릿속에 하나도 없는 사람은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죠. 틀린 걸 봐도 그냥 맞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니까. 이 오답 노트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야말로 빨간펜 선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갈 때 이 광고판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교정교열을 봐요. 고치고 있어요. 막 그런 그 틀린 게 많은 글을 보면 막 유리창을 손톱으로 막 긁는 것 같은 막 불편함이 있어요. 이 오답 노트를 머릿속에 많이 갖고 있어야 글을 잘 고칠 수 있어요. 빨간펜 선생이 돼야 된다고요. 글에는 그렇게 관대하면 안 돼요. 꼼꼼하게 고쳐야죠. 까칠해야죠.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처음 만 게 이제 인수위 때 당선자 시절에 뵀는데 그때는 아예 제 글을 읽으시질 않으라고. 그러니까 제 글을 받지를 않더라고요. 했는데 다 그냥 쳐다도 안 보시더라고. 그리고 취임하시자마자 이제 3월 달에 저를 저녁 때 관저로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취임한 직후였어요. 갔더니 왜 자네 글을 내가 안 받는지를 아냐고. 그 자네 글을 내가 쓰지 않은 이유가 그건 내 글이 아니어서 나는 그렇게 안 쓴다. 그래서 이제는 자네가 이제 내 글을 써야 되니까 알려주겠다. 내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그래서 33가지인가를 2시간 반 동안 쭉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33가지가 그분의 오답 노트예요. 접속부사 쓰지 마라. 정도부사 필요 없다. 뭐 이런 거예요. 다 30몇 가지가. 자네가 이렇게 써서 내가 그거를 그 글을 안 썼다는 거예요. 이 오답을 쓰지 말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거는 그때 생각나는 대로 불러주신 거고, 자네는 첫째, 둘째, 셋째 이걸 자꾸 쓰던데 나는 그렇게 글을 안 쓴다고. 병렬로 이렇게 나열하는 거 나는 정말 싫다고. 실제로 그분은 절대 뭘 말을 할 때 첫째, 뭐 둘째, 뭐 이거 절대 안 써요. 그분에게 오답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은 되게 좋아하시는 표현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근데 그분이 아니라면 아닌 거죠. 이게 이제 그분의 오답 노트인 거죠. 그 뒤로도 이제 계속 글을 써서 드리면은 이거 고쳐요. 고치는데 내가 오답을 쓴 거죠. 고친 것은. 그때마다 계속 추가를 했어요. 아, 이것도 오답이구나. 저것도 오답. 그 오답 노트를, 그분의 오답 노트를 나중에 이제 다 알게 되니까 그분이 이제 안 고치게 되죠. 아니, 내가 틀렸다는 걸 내가 계속 쓸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A가 틀렸다고 그러면 A 다시도 쓰면 안 되고요. 그와 비슷한 것들은 안 써야 돼요. 그 지뢰를 밟으면 안 돼요. 그 주변을 밟으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오답을 안 쓰게 되고 이제 그분 마음에 드는 글이 되는 거죠. 자기 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오답 노트가 있는 사람은 이제 오답을 안 쓰게 돼요. 그래서 저는 글을 잘 쓰는 비결 중에 하나는 아주 그 오답 노트의 개수를 늘려가면, 자기 글에 엄격해지면 그 기준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남이 봤을 때도 그 거슬리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는 글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 역으로 오답 노트를 그냥 처음에 만들면 돼요. 자기가 이거는 정말 그 온라인이나 뭐 글쓰기 책이나 이런 데 널려 있죠. 이렇게 쓰지 마세요. 왜 이렇게 씁니까? 이거 오답입니다.
그거는 수십 개가 아니라 수백 개가 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답을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답을 찾아요. 어떻게 해야 글을 잘 써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뭐 간결하게 쓰세요. 정확하게 쓰세요. 명료하게 쓰세요. 쉽게 쓰세요. 이렇게 대답들을 해요. 그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오답을 쓰지 마세요. 오답을. 정답은 없어요. 글에는. 대신에 오답은 있어요. 오답을 찾아서 오답을 쓰지 마세요. 그러면 좋은 글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퇴고 실력을 키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첨삭 지도를 받는 거예요. 저같이. 근데 이거 저는 이제 대통령 그야말로 글 잘 쓰는 그 두 분이 제 글을 첨삭 지도를 해주셨어요. 뭐 저를 가르치려고 한 건 아니죠. 본인 글을 만들어야 되니까, 완성해야 되니까 고쳐주신 거죠. 그 과정에서 저는 배운 거고요. 첨삭 지도가 최고입니다. 1:1 지도. 그것도 실력 있는 사람한테. 나중에 책을 쓰시면 편집자들이 그걸 해줘요. 첨삭을 해줘요. 근데 이제 이런 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퇴고 실력을 키울 수가 없는 게 두 번째 방법이 그런 사람끼리 모여서 합평하는 거예요. 합평. 이 합평은 문창과나 여기 원광 디지털 대에도 한국어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같이 합평할 수 있어요. 모여서 어떤 공간에서 이렇게 서로 봐주는 거예요. 1:1 지도는 돈을 내야지만 돈을 내야죠. 근데 합평은 상부상조 하는 거예요. 품앗이 하는 거예요. 나도 봐주고 내 글도 남이 봐주고. 그래서 같이 봐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퇴고 글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쓰면 지적을 당하는구나. 아, 이런 글을 사람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고치는 법을 배울 수 있죠. 세 번째 방법은 이 방법도 나는 합평도 기회를 못 갖는다 하는 경우는 좋은 글을 감상하세요. 아, 좋은 글은 이런 거구나 하면서 그 글을 흉내내고 닮아가고 모방하면서 글을 자기 글쓰기 실력이 올라가면 그게 이제 그런 잘못된 글을 안 쓰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 거죠. 적어도 저는 이런 방식의 이제 그 남의 잘 쓴 글을 감상하고 모방하고 이런 방법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해보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작가,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를 고르세요. 뭐 칼럼니스트를 골라도 좋고요, 에세이스트 뭐도 좋고요. 가장 효율적인 것은 칼럼니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칼럼을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왜냐면 칼럼은 길지 않으니까 읽는데 뭐 시간이 많이 안 걸리잖아요. 하나 읽는데 뭐 몇 분 안 걸리고 읽죠. 근데 그 사람이 많이 써놨을 테니까 최대한 많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뭐 저는 그 다음은 에세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세이. 그 다음이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필사를 하고 하는 경우에 소설로 많이들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칼럼이나 에세이로 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하면 그 칼럼니스트나 그 수필가의 어떤 문체를 담게 되고요, 그걸 학습하게 돼요. 그걸 하나 좀 저는 권해드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건 아까 이제 한 작가의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 것을 반복해서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방법은 주제에 포커스를 맞춰 보시라는 거죠. 어떤 분야, 어떤 테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쓰기거든요. 글쓰기. 처음에
집중했던 게 글쓰기예요. 그러니까 작가와 관계없이 글쓰기 책을 집중해서 읽는 거예요. 글쓰기에 관한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쓴 글쓰기에 관한 내용들을 파고드는 거죠. 우리 여러분 중에 저같이 저는 그게 저의 분야예요. 관심 분야고 저의 그 컨텐츠고 저의 테마고, 근데 자기의 어떤 분야가 있으신가?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느 걸 좀 잘 알고 어느 거를 공부할 때 재미가 있고 그것에 관해서는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그런 게 있는가? 그게 없다면 그 분야를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죠. 그 분야에 관련된 책들을 다 섭렵을 하시고 그것과 관련된 유튜브 강의 좀 다 들으시고 그 분야에 한번 몰입해 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몰입이 되면요, 적어도 그 분야에 관한 글은 쓰는 것은 자신감이 붙게 되고요, 그 글을 쓰고 싶어져요. 그런 상태로 자기를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거기에 한번 미쳐 보시라는 거죠. 그 분야에. 그게 이제 글쓰기의 어떤 출발점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갈고 닦아진 그 어떤 자신감과 높아진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분야의 글에 도전을 하게 되고요. 글쓰기 책을 많이 읽다 보면요, 이 책 저 책을 읽다 보면은 딱 보면 알아요. 이건 잘 쓴 글인지 허접한 건지. 이런 안목이 생긴다고요. 거기에 일가견이 만들어져요. 평가가 가능해진다고요. 평가가. 한 분야에 집중해서 읽을 때 그런 안목이 생겨요. 비교를 통해서. 그리고 아까 한 작가의 작품을 읽을 때 내 문체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 아까 지금 고치는 방법을 말씀드릴 때 첫 번째로 첨삭지도 1:1 지도 얘기하고, 두 번째가 합평 얘기하고, 세 번째가 이것도 안 되면 글을 읽으셔라, 감상을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네 번째 그 체크리스트 오답 노트를 만드셔 가지고 스스로 글을 고치는 실력, 힘을 키우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상황에 따른 글쓰기 방법 세 번째 이제 고치기를 말씀드렸고,